뛰어! 지금 당장! 남편의 손을 잡고 상하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동무들, 저기다. 놓치지 마. 북한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단 100m, 저 앞에 보이는 한국 영사관 정문까지 100m만 더 가면 당신 제발 살아야 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여 년을 바친 조국, 무대 위에서 충성을 춤으로 표현했던 그 세월, 모든 것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히면 상상도 하기 싫었습니다. 정치범 수용소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50m, 조금만 더. 그런데 지금 저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평범한 직장인으로 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지하철에서 스마트폰으로 뉴스를 보고 퇴근 후 남편과 함께 저녁을 먹습니다. 누구나 누리는 평범한 일상이지만 저에게는 기적 같은 현실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예술단 무용수였습니다. 평양 출신 엘리트로 태어나 당이 선택한 특별한 무대에 섰고 체제를 찬양하는 춤을 추는 것이 곧 애국이라 믿었습니다. 그런 제가 왜 모든 것을 버리고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했을까요? 단 2시간. 평생을 바친 조국과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한 걸음만 잘못 디뎠다면 저희 부부는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 믿기 힘든 탈출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아직도 자유를 꿈꾸는 북한 동포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평양예술단 무용수에서 해외 공연단원으로, 그리고 모든 것을 걸고 자유를 선택한 한 사람의 진실된 이야기를 말입니다. 제 이야기는 평양에서 시작됩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평양 금성학원 무용과에 다니는 학생이었습니다. 금성학원은 북한 최고의 예술 인재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평양 출신이라는 것만으로도 특권이었지만 저희 집안은 당 간부 출신이었기에 더욱 특별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항일 빨치산 출신이었고 아버지는 문화성에서 근무했습니다. 이른바 출신 성분이 좋았던 거죠. 매일 아침 6시면 확성기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에 잠을 깼습니다. 금수강산 내 조국, 찬란한 삼천리. 세수를 하고 나면 학교로 향했습니다. 통학버스는 없었습니다. 대부분 걸어 다녔고 운이 좋으면 전차를 탔습니다. 학교에서는 하루에 최소 2시간씩 사상학습이 있었습니다. 위대하신 수령님의 교실을 받들어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말씀을 외우고 토론하고 또 외웠습니다.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아니, 익숙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용 연습은 가혹했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훈련했고 조금이라도 실수하면 교관에게 호되게 꾸중을 들었습니다. 너희는 수령님의 은혜를 춤으로 표현하는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았다. 조금의 불성실도 용납할 수 없다. 발이 부르트고 온몸이 아파도 참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배운 춤은 모두 체제 선전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장군님 찬가, 당의 노래, 성군의 길. 무대 위에서 우리는 웃어야 했고 행복해 보여야 했고 충성스러워 보여야 했습니다. 진짜 감정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저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들어온 이야기였으니까요. 북한이 지상 낙원이고 남한은 지옥이며 미국은 악마라고 배웠습니다. 무대에 서는 것이 최고의 영광이라고 믿었습니다. 배급은 불규칙했습니다. 평양 시민이라는 이유로 다른 지역보다는 나았지만 그래도 쌀은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만 나왔습니다. 대부분은 옥수수와 감자로 배를 채웠습니다. 아버지가 문화성 간부였기에 저희 집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동료들 중에는 끼니를 거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일요일에도 휴식은 없었습니다. 애국 노동이라는 이름으로 건설 현장에 동원되거나 집단 농장에서 일손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거부하면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웃으며 수령님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기쁜 마음으로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심으로요. 그때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이것이 예술가의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작은 의문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춤은 항상 똑같을까? 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없을까? 그 의문은 곧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각성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제 인생을 바꾼 순간은 2008년 봄, 금성학원 졸업반 때 찾아왔습니다.
그날은 학교 전체가 혁명 발레 공연을 위해 평양 대극장에 모였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 저는 동료 수진이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수진이는 저와 함께 춤을 배운 소꿉친구였습니다. 우리는 곧 모란봉악단에 함께 배치될 예정이었습니다. 야, 너 요즘 집안 때문에 걱정이라며?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이 아버지는 당 간부였는데 최근 파벌 싸움에 휘말려 숙청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저는 위로의 말을 건네려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군용 트럭이 길을 막아섰고 보위부 요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수진이 동무, 즉시 수사에 협조하시오. 수진이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선생님, 저는 아무것도. 그들은 수진이를 트럭에 태웠습니다. 저는 그저 멍하니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고개를 돌렸습니다. 본 척하면 안 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게 수진이를 본 마지막이었습니다. 며칠 후 학교에서 긴급 집회가 열렸습니다. 반동분자 수진이와 그 일가는 당과 수령님을 배신한 역적들이다. 학생들은 일제히 총살하라, 총살하라를 외쳤습니다. 저도 외쳐야 했습니다. 외치지 않으면 저도 의심받을 테니까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는 제가 아는 가장 재능 있고 체제에 충성적인 무용수였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춤췄던 친구. 그런 수진이가 반동분자, 역적,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이 그렇게 말하면 그것이 곧 진실이 되는 것이 북한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그 후로 모든 것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억지로 짓는 미소, 감시와 밀고로 가득한 일상, 자유롭게 춤출 수 없는 현실, 위대한 수령님을 찬양하는 공연들이 더 이상 자랑스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생각조차 범죄가 될 수 있었으니까요. 표정 관리, 말 조심, 항상 긴장해야 했습니다.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누가 어디서 듣고 있을지 몰랐으니까요. 졸업 후 저는 모란봉악단 심사에 합격했습니다. 아버지 덕분이었죠. 딸아, 축하한다. 이제 너는 공화국을 대표하는 예술가가 될 것이다. 아버지는 자랑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모란봉악단은 해외 공연도 자주 나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스쳤습니다. 밖에 나가면 진실을 알 수 있을까? 그것은 위험한 생각이었지만 지울 수 없는 생각이었습니다. 2010년 저는 모란봉악단 소속으로 중국 상하이 공연에 선발되었습니다. 25세 나이에 해외 공연, 그것도 상하이라니. 주변에서는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예술가의 꽃이 해외 공연 아니겠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해외 공연단은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감시받았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항상 함께 있었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보고해야 했습니다. 호텔에서 혼자 있는 것도 금지되었고 현지인과의 사적인 대화는 절대 금지였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조금씩 바깥 세상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상하이 거리를 걸으며 본 풍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 화려한 상점, 자유롭게 웃으며 걷는 사람들. 평양에서 배운 자본주의 지옥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평양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 보였습니다. 어느 날 호텔 방에서 몰래 노트북으로 인터넷에 접속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발각되면 즉시 소환되어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 본 것은 한국 뉴스 사이트였습니다. 대한민국 문화 한류 열풍, 자유로운 예술 활동으로 세계 진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괴뢰라고 부르던 남조선이 이렇게 발전했다니. 예술가들이 자유롭게 창작하고 세계 무대에 서는 모습이 너무나 부러웠습니다. 그날 밤 한국 공연 영상을 몰래 다운로드해서 봤습니다. 발레, 현대무용, 케이팝, 자유롭게 표현하는 춤, 정해진 틀이 없는 창작.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나는 지금껏 무엇을 위해 춤춰왔던 걸까? 그 후로 2년 동안 저는 여러 차례 해외 공연에 나갔습니다. 중국, 러시아, 동남아시아. 공연 틈틈이 외부 정보를 접했습니다. 탈북 예술인들의 증언, 자유세계의 공연들.
알면 알수록 분노와 절망이 커졌습니다. 우리는 진짜 예술이 아니라 선전 도구였던 것입니다. 그러던 2015년 악단에서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민수를 만났습니다. 조심스럽게 대화를 나누던 어느 날 그가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의심하고 있나요? 우리가 하는 이 공연이 진짜 예술인지를요? 그 순간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신뢰를 쌓아갔고 결혼했습니다. 물론 당의 승인을 받은 정식 결혼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평양에서 긴급 전문이 왔습니다. 상하이 공연 종료 후 즉시 귀국, 사상 검증 예정. 남편과 저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았습니다. 해외에서 오래 활동한 예술인들은 반드시 사상 검증을 받습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이 있었다면 우리는 매일 밤 호텔 창밖을 보며 속삭였습니다. 도망칠까? 하지만 어떻게? 잡히면 죽는다. 가만히 있어도 죽을 수 있어.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자유를 선택하기로. 마지막 공연이 끝난 날, 우리는 결행하기로 했습니다. 시간은 오후 6시. 평소처럼 공연장에서 호텔로 돌아가는 척했습니다. 보위부 요원들은 우리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아직 의심하지는 않는 것 같았습니다. 동무들, 저녁 식사 후에 내일 귀국 준비 회의가 있겠습니다. 저는 최대한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호텔 로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보위부 요원이 함께 탔습니다. 오늘 공연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수령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3층에서 내렸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는 척하다가 요원이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남편과 함께 비상계단으로 달렸습니다. 가방에는 여권과 약간의 돈만 챙겼습니다. 다른 짐은 모두 두고 왔습니다. 호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미리 불러둔 택시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 영사관으로 가주세요. 중국어로 말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아무렇지 않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뒤를 돌아봤습니다. 아직 추격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 문제였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에 우리가 나타나지 않으면 즉시 수색이 시작될 것입니다. 늦어도 30분 안에 우리가 사라진 것을 알아챌 것입니다. 얼마나 걸려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통 상황 좋으면 40분입니다. 운전기사가 답했습니다. 40분. 너무 길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상하이의 화려한 야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소라면 아름답다고 느꼈을 풍경이지만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뿐이었습니다. 살아야 한다. 반드시 살아야 한다. 20분쯤 지났을까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악단장에게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동무, 지금 어디 있습니까? 회의 시작합니다. 즉시 복귀하시오.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는 순간 우리 위치가 노출될 수도 있었습니다. 몇 초 후 문자가 왔습니다. 최후 경고. 복귀하지 않으면 반역 행위로 간주한다. 반역. 그 단어가 의미하는 것은 명확했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평양에 계신 부모님, 형제들까지 모두 정치범 수용 소행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돌아가면 우리도 죽고 가족들도 결국 화를 입을 것입니다. 빨리. 제발, 빨리 가주세요.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운전기사가 이상하다는 듯 우리를 쳐다봤지만 다행히 속도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뒤에서 검은색 밴 한 대가 맹렬히 따라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악단 차량이었습니다. 저들이다.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운전기사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손님, 무슨 일이십니까? 제발 더 빨리 가주세요.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운전기사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엑셀을 밟았습니다. 교차로를 지날 때마다 신호를 아슬아슬하게 통과했습니다. 뒤따르는 차량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기 한국 영사관이에요. 남편이 외쳤습니다. 불과 200m 전방에 태극기가 펄럭이는 건물이 보였습니다.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자유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가 멈추기도 전에 우리는 문을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뛰어, 지금 당장. 남편의 손을 잡고 상하이 밤거리를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뒤에서 차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고함 소리. 동무들, 저기다, 놓치지 마! 보위부 요원들이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00m, 150m, 100m. 한국 영사관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쫓아오는 발소리도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제발, 제발, 살아야 해. 남편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20년을 바친 조국, 충성을 맹세했던 당, 모든 것을 배신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잡히면 그 자리에서 총살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50m, 조금만 더. 그때 뒤에서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리 동무, 멈춰라! 지금 당장 멈추지 않으면 발포한다! 발포! 그 단어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기서 멈추면 끝이었습니다. 20m, 10m. 한국 영사관 정문이 보였습니다. 경비원이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우리는 북한 예술단원입니다. 망명을 요청합니다. 한국어였습니다.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부르며 남한 말투를 쓰지 못하게 했지만 저는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보며 익혀뒀던 그 말로 외쳤습니다. 경비원이 순간 당황했지만 곧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긴급 상황 발생! 북한 예술단원 망명 신청! 바로 그 순간 보위부 요원 한 명이 제 옷깃을 잡았습니다. 이 반역자 새끼! 저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습니다. 놔라! 남편도 그 요원에게 달려들어 밀쳤습니다. 영사관 정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영사관 직원들이 뛰어나왔습니다. 이분들 안으로! 한국 직원 2명이 우리를 끌어당겼고 다른 직원들이 보위부 요원들을 막아섰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영사관입니다. 물러서십시오. 보위부 요원들이 소리쳤습니다. 저들은 공화국의 반역자들이다. 인도하라! 이곳은 대한민국 영토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보호합니다. 팽팽한 대치가 이어졌습니다. 저와 남편은 영사관 직원들에게 이끌려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무거운 철문이 닫혔습니다. 쿵! 그 소리와 함께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얼싸안고 울었습니다. 한국 직원들이 물을 건네주며 위로했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괜찮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오후 6시에 호텔을 나섰으니 지금은 오후 8시였습니다. 정확히 2시간. 평생을 바친 조국과 완전히 결별하기까지 걸린 시간이었습니다. 그 2시간 동안 우리는 여러 번 죽을 뻔했고 여러 번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를 향한 간절함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영사관 직원이 말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비로소 실감이 났습니다. 우리는 살았습니다. 우리는 자유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진짜 여정은 지금부터였습니다. 한국 영사관에 도착한 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시련의 시작이었습니다. 영사관 내부의 작은 방에서 우리는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밖에서는 북한 보위부와 중국 공안이 압박을 가했습니다. 반역자들을 인도하라. 중국 법을 위반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혹시라도 중국 정부가 우리를 북한에 넘기는 건 아닐까? 역사상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중국에서 붙잡혀 강제 송환된 이야기를요. 남편은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보위부가 문을 부수고 들어왔어. 그를 안아주며 위로했지만 저도 똑같은 악몽을 꾸고 있었습니다. 영사관 직원들은 친절했습니다. 따뜻한 식사를 제공하고 필요한 물품을 챙겨줬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곧 한국으로 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곧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7째 날 밤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내일 새벽에 출발합니다. 상하이 공항에서 서울행 비행기를 탑니다. 영사관 직원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다만 공항까지 가는 길이 가장 위험합니다. 북한과 중국 측에서 방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음 날 새벽 4시, 우리는 영사관 차량에 올랐습니다. 차량 안에는 한국 외교관들과 경호원들이 함께 탔습니다. 절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어둠 속을 달리는 차량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상하이의 불빛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7년. 외교관으로서 조국을 대표한다고 믿었던 시간들. 하지만 결국 그것은 거짓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새벽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멀리서 수상한 사람들이 우리를 주시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빨리 가시죠. 경호원이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출국 심사대를 통과할 때가 가장 긴장되었습니다. 중국 출입국 관리 직원이 우리의 임시 여행 증명서를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통과. 도장이 찍혔습니다. 저와 남편은 서로를 바라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탑승구로 향하는 길, 뒤를 돌아봤습니다. 혹시 누군가 쫓아오는 건 아닌지. 하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자유를 향해 가고 있었습니다.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대한항공 비행기였습니다. 좌석에 앉자마자 눈물이 났습니다. 승무원이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탑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잠시 후 서울 인천국제공항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서울, 인천. 그 단어들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반가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상하이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그리고 중국 영토를 벗어나는 순간 기장의 안내 방송이 들렸습니다. 현재 저희 항공기는 대한민국 영공에 진입했습니다. 대한민국 영공. 그 순간 비로소 확신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자유를 얻었습니다. 북한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벗어났습니다. 남편과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 해냈어. 응. 해냈어. 이제 남은 것은 단 하나. 새로운 땅,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의 삶이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비행기에서 내려 입국장으로 걸어가는데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이 보였습니다. 환영합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북한에서는 문화어라고 부르며 남한 표현을 금지했는데 이제 그 말들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입국장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경기도에 있는 하나원에서 보냈습니다. 탈북민들을 위한 정착 교육 시설이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남한 사회에 적응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자본주의 경제, 민주주의 정치, 자유로운 언론. 모든 것이 새로웠습니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하나원 식당에서 점심 메뉴를 고를 수 있다는 것. 휴대폰으로 원하는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는 것. 텔레비전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뉴스가 나온다는 것.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원 강사님이 물었습니다. 여러분은 왜 탈북을 결심하셨나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자유롭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두려움 없이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진실을 알고 싶었습니다. 하나원을 수료하고 서울에 정착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어려웠습니다. 말투가 달랐고, 문화가 달랐고, 사회 시스템이 달랐습니다. 편의점에서 물건을 살 때도 긴장했고, 지하철을 탈 때도 헤맸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것은 탈북자라는 편견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를 동정했고, 어떤 사람들은 경계했습니다. 북한에서 온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때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한국어 억양을 고치는 연습을 했고, 밤에는 취업을 위해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1년이 지나고 저는 무역회사에 취직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서의 예술단 경험이 의외로 도움이 되었습니다. 남편도 사회복지단체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탈북민들을 돕는 일이었습니다. 지금은 작은 아파트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을 산책하고 영화관에서 영화를 보고 카페에서 커피를 마십니다. 북한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상입니다. 며칠 전 편의점에서 라면을 고르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라면을 마음대로 고를 수 있다는 것. 누구의 허락도 감시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는 것. 그 작은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습니다. 부모님, 형제들. 하지만 연락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탈북한 후 그들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제 가슴에 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자유는 그 모든 대가를 치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에는 2,500만 명의 사람들이 자유를 꿈꾸지 못한 채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그들도 자유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 절대 잊지 말아주세요.